마세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어떤 사건이 그때 종결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항상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월남의 폐망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불감증 이런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월남 폐망은 너무나 그 당시 40년 전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월남 폐망사는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원인도 다 분석되어 있지요. 1975년 4월 30일이 바로 월남이 폐망했던 날이지요. 1973년 1월 27일 파리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래서 휴전이 성립돼요. 그러면 그로부터 겨우 2년 후지요. 2년 후에 월남이 폐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정말 국내의 반전 시위로 힘들고 월남 내에서도 굉장한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럼 군사적으로는 어떤가?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월남 정권이 통치하고 통치력이 미치는 월남 내의 영토가 그전엔 한 50% 됐어요. 그 나머지는 뭔가 베트공이 장악하고 있었고 곧 월맹의 지시에서 움직였는데 미군, 한국군, 월남군이 열심히 군사작전을 해서 그 지역을 90%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월맹군의 구정공세 등을 효과적으로 잘 무찔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지쳤어요. 미국이. 50만이 넘는 군대에 수많은 물자를 들여서 그 오랜 세월 전쟁을 했지만 쉽게 월맹을 의지를 꺾고 베트공을 물리치고 이거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한정된 전쟁을 했거든요. 대군을 몰아서 바로 월맹으로 진격하고 그러지를 안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또 중국군이 개입할 수도 있고 또 끝없이 그쪽에서 게릴라전에 이렇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저했겠지요. 폭격만 했어요. 끝없이 퍼부었죠. B-52를 동원해서 아주 융단 폭격으로 월맹의 모든 산업체 다 부셔놨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도 않고 월남 내의 베트공은 여전히 활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치 땅굴을 이용해서 밀린 곳곳에서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 구치 땅굴 사람 하나 정도 드나들 수 있는 그 아주 구멍이 작지요. 거기를 해서 전 밀림에 다 이 땅굴이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공 내부까지 들어와 있는 땅굴이에요. 이 땅굴은 완전히 게릴라 전용 땅굴이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지만은 찾았다 해도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좁은 구멍에. 그렇다고 거기 휘발유를 붓고 폭탄을 퍼붓고 해도 거기만 파괴됩니다. 그럼 다른 곳에 금방 뚫어버려요. 그 호미로 파면 되니까. 이러니 이것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도 없고 파괴하지 못하니까 베트공을 제압할 수도 없고 또 베트공이 나는 베트공이요 하고 써붙이고 다니지도 않아요. 민가 속에서 같이 살면서 농사 짓고 밤에 베트공인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찾아내고 잡겠습니까? 이래서 미국도 정말 지쳤는데 마침 월남에 반전데모가 끝없이 일어나고 야당에서도 휴전하자 평화협정하자 늘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키신저가 나서서 파리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월맹군하고 이것이 모두 전부 월맹군의 작전이었죠. 월맹의 지시하에 수많은 월남 내에 숨어있던 암약하던 간첩들 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또 그들의 경도돼가지고 속아서 같이 통조했던 수많은 사회 지도 기득권층 또 언론기관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 월남 사람들도 평화 반전 협정 이걸 지지했어요. 월남 사람도 다 지쳤거든요. 오랜 전쟁, 끝없는 전쟁에. 그 당시 대통령 티우는 절대적으로 이 파리 협정을 반대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또 월맹은 얼마 못 갈 것이다. 실제로 월맹은 무수한 폭격에 1년에 한 100만씩
굶어 죽는 그런 아사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군대, 월남군대 거지 군대죠. 저 전차병들이나 군화가 있고 나머지는 군화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이어 조각 잘라서 발에 잇대 가지고 줄로 감아 가지고 이 정글을 누비는 그런 군대였다고 그래요. 무기도 변변치 않고, 다만 월맹군은 월남군과 달리 부패하지 않았고, 또 월맹의 지도자들도 부패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래도 사기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또 그들은 군기가 엄정했다는 것이 다르죠. 월남군은 그 반대였고 부패하고 군기가 엉망이고, 다만 무기는 풍성해서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파리 협정 맺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모든 쓰던 군사무기 다, 신형무기 다 주고 갔습니다. 최신의 전투기에서 탱크까지 모조리 다 주고 갔어요. 참 그렇게 보면은 한국전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취임하고 그저 한 달인가 있다가 철수를 했죠. 굉장히 빨리 철수를 했는데, 철수할 때 무기 안 넘겨주고 갔죠. 한국군이 행여 무장하면 북한을 공격할까 우려해가지고 무기를 오히려 안 주고 지원 안 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저 소련군은 아주 계획적으로 북한군 20만을 훈련시키고 탱크까지 최신 무기를 다 제공했는데, 미국은 거꾸로 판단하고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무기도 안 주고 그냥 떠나고 일본만 방어선으로 한다는 에치슨 라인까지 발표해버렸죠. 그래가지고 한국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미국이 이때도 떠납니다. 떠날 때 약속은 해요. 만약 월맹군이 다시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해 공군을 보내서 폭격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보증을 12개국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미국이 그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원래 국제관계는 그런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다 우리나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그 동맹, 그거는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미국 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자국이 이익이 되면 한국에 남고 전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도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철수하고 맙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월남이 패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맹이 어떻게 월남을 적화하기 위해서 오랜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베트공을 양성하고 지원해서 게릴라 전도 한쪽으로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월남의 모든 기득권 각계각층을 장악해 들어갔어요. 시민단체, 학생회, 종교단체, 그 어디라도 상층부는 공산 뿌락지들이 다 장악해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단체가 이름을 내세우기로 민족주의, 민족, 평화통일, 그렇게 평화주의자죠.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그 다음에 인도주의,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 자비로, 이런 언구를 앞에다 내세웠습니다. 간판이 그런 간판으로 단체를 다 구성하고 그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그걸 누가 나쁘다 하기 어렵죠. 더구나 모든 월남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습니까? 자유평화, 전쟁 없는 평화. 얼마나 달콤하고 파라던 그 말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에 지지 안 하겠습니까? 일반 시민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단체가 종교단체, 대학가, 언론계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실제로 월맹에서 침투하고 월맹의 지시를 받는 그런 간첩들이 전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지시하고 하지만은, 그의 뜻이 일치돼 가지고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전쟁 없는 평화, 이런 것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끌려 들어간 거지요. 자기들의 활동이
월남을 패망하게 할지 뭐 그런 걸 모르고 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월남이 패망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단체가 반미운동하고 미군 철수를 해라,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날마다 언론에서 떠들게 됩니다. 그리고 월남에는 종교단체, 천주교, 불교단체 이런 게 강합니다. 특히 일반 민중들은 그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스님네들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 그 스님네들이 앞장서서 반전 평화 모드를 조성하고 부패했다고 티우 정권을 물러서라고 이제 앞장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월명에서는 지켜보고 뒤에서 이제 웃고 있는 거지요. 그 진행 상황을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얼마 후에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산에서 싸운 거예요. 이럴 때 월남의 사이공이죠. 그 당시 수도가. 사이공 시민들이 그런 최후날이 올 줄은 까마득히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저 티우 정권 부패만 없으면 잘 살 것 같고 평화로우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마음만 있었을 겁니다. 저 월맹이 폭격과 경제 침체로 곧 망할 것이다, 얼마 못 간다 다 했지만은 월남이 1년 좀 지나서 망해버렸죠. 그건 몰랐어요. 다 원래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미래를 염려하고 국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 우익 단체도 있죠. 단합해서 나라를 지키자,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냐, 안보를 우선 챙기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지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민들이 동조했을까요? 안 하지요. 오히려 미친놈 이런 거지요. 메아리 없는 꼴착이었어요. 더구나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해버려요. 아침은 시체요. 1년에 수백 명씩 800명씩 이렇게 암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암살되는데도 그것을 수사를 철저히 하고 테러를 막는 세력도 없고 시민들도 없고 외롭게 우익 지도자들 활동하다가 암살당하는데 누가 계속 반대하고 나서겠습니까? 다음에는 입을 다 닫아버리지요. 암살까지 안 가도 경제적으로 핍박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우려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그러면 원래 이 보수는 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습성이 좌익은 목숨 내놓고 싸우고 대결하고 투쟁하는 습성이 있지만 보수는 안 그래요. 그러는데 암살까지 당하는데 누가 나서서 안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아무튼 이런 전투 중이 월남이 아니라도 간첩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간첩이 있고 예전에 동서독이 통일할 때도 브란트 총리의 보좌관이 간첩이었어요. 거기도 간첩이 3만 명 이상 넘었다고 그러지요. 어디나 간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망명해왔던 황장입 씨 아시죠? 황장입 씨 그런 말씀 했지요. 한국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서 책상에 언뜻 보니까 남한의 핵심 요처에 회의한 내용이 바로 올라 있더라 이거죠. 그날 회의한 게 그날 올라와 있고 누가 무슨 발언한 것까지 다 있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장엽 씨는 정보기관에는 있지 않았지만은 정신 쪽을 담당하는 최고위층이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는 다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정신을 담당했으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을 확립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월남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회에 혼란한데 그럼 월남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월남군 부패했어요. 월남군은 세계 4위에 이르는 그런 군사력, 공인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었죠. 뭐냐? 그냥 사회 지도층, 자제들 10만 명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사회 지도층 자제들이 앞장서고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만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모든 선진국, 모든 강국은 하의 지도층이 먼저 전쟁터에 나고 그 자제가 먼저 가서 전사했지 않습니까? 6.25 때도 미군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미국의 고위 지도층 자제들이 참전했고 그들이 또 여기 와서 전사를 했습니까? 영국 같은 나라, 저 황실의 태자, 세자부터 전부 전쟁터에 나가는 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벌할 때도 그와 같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볼까요? 신라가 한국을 평정할 때도 역시 신라의 모든 지도층은 먼저 앞장서서 전쟁 나가고 그 자제들이 먼저 가서 전사했어요.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월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렇지 않았고 임진왜란 때도 반대했죠. 오히려 지도층은 다 빠졌어요. 자제 다 빠지고 다 도망가고 월남이 딱 그랬거든요. 아예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대 거의 50%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휴가가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군부에 수많은 간첩들이 침투해가지고 고위층에 다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군대 사기가 떨어지고 군기가 더 흐트러지게끔 자꾸 조작을 하는데 그 월남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 있다고 그 무기가 알아서 발사하고 자기 무기가 달려다니면서 전쟁합니까? 결국은 군이 작동시켜야지.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싸울 의지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었죠. 결과는 월맹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전부 지휘관부터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지휘관부터 도망가는데 누가 싸우겠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무기가 없습니까? 곧 정신이 붕괴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평화 모두가 한껏 젖어 있을 때 월맹군은 슬며시 무방비 월남군을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월남군은. 그래서 월남군은 폐주하여 반맷돌 뺏기고 병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티우 대통령이 모두 전쟁을 중지하고 일치당일 침략군을 무찌르자 자유월남을 지키자고 호소 발표했습니다만은 이럴 때 또 이런 일이 생기죠. 반부패 운동 세력의 지도자다 하는 짠 후탄 친부 중부 월남 고원지대에서 월맹군은 없다. 그거는 민중봉기 일으킨 거지 월맹군이 무슨 쳐들어온 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린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물타기라든지 이런 거 군들 말은 믿거든요. 이 정치인 말은 잘 안 믿어도 국민들이 짠 후탄 이런 신부 같은 말은 잘 믿습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입견이 그래요. 존경받고 또 종교 지도자니까 민주화 운동 대부로 알려져 있으니까 믿지요. 이러니 이게 전이 상실한 월남군 그냥 아주 멘붕 상태에 빠져서 허둥대다가 반격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전략적 요충지 다낭이 3월 26일 날 함락되고 중부 월남 전 지역이 월맹군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려요. 이럴 때 월남군 장성들 먼저 살 길 찾아서 족을 던지고 망명 떠나버리고 전투 벌어지는 곳곳마다 지휘관들 장교 앞장서서 도망가고 사병들 뒤따라 도망가고 월남군이 눈동도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군사력 같았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선두부대가 사이공 관문 수안로까지 이제 나타나지요. 월맹군은 너무 보급이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무기도 뭐 두세 명이 하나씩 그 소총 들고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월남군이 내팽개 치고 간 무기 들고 그들이 버린 식량으로 배를 채우고 사이공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도 군기가 그렇게 엄정했다는 겁니다. 군기가. 이 월맹군 군기가. 티우 대통령은 전쟁 중에 사임하고 그 다음에 트랑 반후홍이라는 장군이 또 대통령 취임해보다가 사이공으로 월맹군 밀고 들어오니까 트람 반후홍도 사임하고 예비역 대장 두온 반민이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노도같이 무너지는 월남을 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사이공을 포위한 월맹군이 대공세를 이제 벌리는데 여기 더해서 월남 공군 조종사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투기가 이루게 가지고는 대통령궁에다가 폭탄을 떠뜨리질 않나.
A-37 공격기가 뭐 탄소누드 공항 뭐 탄약구를 폭격해버리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톰 반민 대통령은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4월 30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라디오를 통해서 전 베트남군은 월맹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정지하라. 이렇게 항복하고 맙니다. 근데 조금 웃기는 게 월남군의 모든 지휘관이 다 도주했는데 참모본부에 장성 하나만 남아있었다네요. 구한후안 준장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간첩이었다는 거죠. 소련제 T-54 전차가 대통령궁 철제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점령하고 동반민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되게 되고 국기 개양되는 월맹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군에 그래도 뜻있던 장군들, 저항해보려 했던 장군들은 스스로 권총자결을 합니다. 5명이 권총자결을 했어요. 5명이. 그리고 그때까지 평화 무드에 젖어 있던 사이공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삭 빠른 사람은 탈출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또 한 명 생각나네요. 누군가 하면은 열심히 반전운동 했던 스님인데 용케 프랑스로 망명을 떠납니다. 왜 남아서 고통받는 시민들과 같이 하지 않고 혼자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떠났고 지금은 명상가로 명상 전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한국에도 몇 번 오셨지요. 아무튼 미리 다 지도급들은 또 그 전에 떠나고 시민들은 남겨지는데 시민들이야 내 집이 거기 있고 내 직장 거기 있고 내 터전이 거기 있어 어디 떠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월명의 통치가 시작되죠. 그동안 월남의 모든 기득권, 기업인 부자 할 거 없고 공무원, 군인, 경찰, 이런저런 단체, 언론인 모두 체포해서 곳곳에 만든 수용소에 수용하고 거기서 자급자족하게 하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온갖 꿈이라도 뭐가 있다 지식인층 다 잡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화려하고 좋았던 자유월남에서 마음껏 기득권 행사했던 분들은 모두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는 거죠. 어떻게 죽어갑니까? 식량 없고 중노동이 병나고 포화관 처우받고 이러면서 그저 1년 2년 안에 거의 다 죽어갔어요. 자연병사죠. 그냥 자연병사. 처형도 많이 했고요.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그 처형 인원이 3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월남이 패망하고 살해당한 그 숫자가 무려 3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떤 시각에서는 900만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월남민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되죠. 배로 많이 탈출하죠. 보트피플. 조그만 배에 콩나물 시루같이 가득 타고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그걸 잘 받아주겠습니까? 105만 정도 이런 탈출을 시도했다고 일반 집계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1만 정도가 살해당하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고 나머지 95만 정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나라에 안착을 하게 되지요. 이런 혼란을 겪고 월남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냥 놔뒀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저 승자 월맹의 상층부가 전부 차지해버린 겁니다. 뺏어서. 모두 차지한 거죠. 그건 당연해요. 그건 전 세계 역사상 다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사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차지했죠. 월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초대받아서 지도층 집에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시민들하고 이제 격차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쩌다가 거기도 시위가 있답니다. 그 노조 시위까지는 아니라도 공장에 이렇게 일하는 분들 시위가 있대요. 있는데 전화로 연락만 공안에 하면은 공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 안 온대요. 한두 명 와서 호루라기 쭉 불어버리면은 다 도망가 버린대요. 진압이고 할 것도 없대요. 어때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경직돼 있으면 호루라기에 다 도망가겠습니까? 저 중국도 안 그런데.
4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요. 지금까지 월남이 패망했던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월남의 간첩이 어느 정도였느냐.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 법무부 장관도 간첩, 대통령이 가장 믿음에 임명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보안대장 아닙니까? 보안대장도 간첩이었다는데 할 말이 없지요. 또 지방 도지사 평판이 아주 좋았던 녹다오, 이런 사람도 간첩이었다는 거지요. 도지사 녹다오, 그 정치인 관료 공산 뿌라치는 뭐 비일비재했고, 군부에도 비일비재했고, 대통령이 가장 친했던 친구에도 간첩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평화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미국이 철수할 빌미를 제공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의한 사람입니다. 티우 대통령 다음으로. 이 사람이 선거 유세하면서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반미 반전 선동을 하고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우리 월남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나가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이 또 뭘로 포장했느냐?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신보자다. 나는 절대 용공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정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자기 신념과 일치된 거죠. 그것이 월맹군이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월맹군이 그걸 이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 신념이 민족주의고 평화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실한 불교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믿게 되겠죠. 월남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하지만 그 5만 명은 아주 목적을 가지고 뛰지만 나머지 그 모든 언론인, 기득권, 시민단체, 이 종교인들, 이런 이들이 그 이들로 간첩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 신념이 평화고 통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간첩들이 이제 이용해서 끌어들이고 활동을 시키게끔 동기를 부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큰 것은 안보라는 걸 모르고 눈앞에 무슨 부정이니 부패니 하면서 싸우면서 사회를 분열시킨 거 결과적이죠. 이거는 분열을 시키고, 그 행위가 분열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한 거죠.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안보, 전쟁을 앞두고 단결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분열을 시킨 동기를 부여한 거죠. 또 일반 시민은 뭘 합니까? 정보도 부족하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 또 수백만 천만이 동조하는 거예요. 자동 동조해서 표 찍고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이미 월남은 사법부 3분의 1은 다 그런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고, 국회 3분의 1 장악하고 있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동조 세력이든 신념이 일치돼서 서로 이용을 당하든 간첩이든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이 장악돼 있다 하면은 동조 세력까지 하면 반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멋모르고 동조하는 그 세력들이 또 많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데 관심 없었던 분들은 우리나라야 뭐 안정되고 그런 사람 어디냐? 우리나라는 또 뭔 일 있으면 미국이 철저히 지켜주고 동맹관계가 보통 동맹이냐? 일반 시민들 생각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철석까지 믿을 거예요. 그럼 미국 그거 믿지 못합니다. 국제관계란 것은 이익 없으면 그냥 손 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핵무기 폐기할 때 유럽, 미국 얼마나 보장했나요? 우크라이나 외부 침공 받으면 우리가 다 나서서 해결할게 하고, 그런데 웬걸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고 군대 파견하니까 어땠어요? 몇 번 뭐 제재한다 만다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말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안보는 한국인이 해야 돼요. 열심히 안보하고 지키고 할 때 다른 나라 국제사회도 돕는 겁니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럴 때 미국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할 때 주변에서 기꺼워하고 도우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놀고 못할 때 도우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도우려는 사람이 줄을 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손을 뻗쳐주고 손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지,
그렇지 않는 사람 옆에서 밀어줍니까? 오히려 저 멀리 밀어놓지요. 그와 같이 한국 안보는 한국인이 책임지고 열심히 딱 미국은 없다 생각하고 안보해야 돼요. 사실은 미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 정도 유지되고 그동안에 전쟁이 안 난 건 사실입니다. 북한이 수없이 틈을 보고 또 한국에 여러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쳐내려올 기회가 많았어요. 지금이야 북한이 워낙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탱크도 농나고 비행기도 농락 다 하지만은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기회를 타지 못한 게 왜 못하겠습니까? 미군 때문에 못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가 있을 때도 미국 동맹국이 받쳐줘야만 돼요. 안 그러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한 급변 사태가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가정해보세요. 그때도 한국군 힘으로만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됩니다. 미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되고 미국은 없다 생각하고 한국민은 안보를 챙겨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거의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든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든 되긴 될 겁니다. 또 통일이 당분간 안 돼도 북한이 망하지 않으면은 핵무장을 완료하게 돼 있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무장 완료하면 그때는 미국도 어떤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미국도 평화협정하고 물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평화협정 맺고 북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이 급변 사태로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이래저래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우리 수도 서울이 어떻습니까? 휴전선에 너무 가깝지요? 너무 가까워요. 멀어도 군사작전하기 쉬운데 너무 가까워서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 휴전선에 북한군의 장사점포가 축 펴져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핵만큼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화학 무기.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엄청난다 그러죠. 그게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생화학 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탄 쏘게 되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고 아무튼 서울이 너무 가까워서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 안보의식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정말. 또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어차피 사건 터지면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 내 자유, 내 진, 내 재산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정도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평화 좋아하는 거, 평화 사랑하는 건 누구나 사랑하고 또 평화로워야 되지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평화를 사랑 안 합니까?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비겁한 자에게는 평화가 주어지질 않아요.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 내가 사는 곳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평화가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주어지지 않아요. 전쟁에 의해서 패망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사전에 굴복해서 조공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정말 안보를 중시하고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여유 작작하면 좋지요. 지금처럼 여유 작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안보만큼 중시해야 됩니다. 안보만큼은. 비겁한 안보가 아닌 용감한 안보. 한국에 의해서 통일이 다행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그때 한국 내에서 암약했던 수많은 간첩들 다 드러날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다 그렇다니까요.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간첩은. 평화시에도 항상 다 있어요. 전쟁하는 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전쟁 안 하는 평화로운 나라도 간첩 다 있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사람도 다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한국이 통일되면 정말 재질이 나쁜 사람이야 참 표적으로 또 국민 단합용으로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든 반역자를 엄별하기 위해서든 중형을 내릴 필요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대다수는 그저 재교육 정도로 하고 이렇게 다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으로 가고 걔가지고 새나라 새국민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지난 과거의 투쟁은 추억이 되고 이럴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해서 통일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서 월명을 위해서 암약하고 투쟁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요, 못 살았습니다. 자유월남에서 호의호식하고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월명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들은 다 배신자, 또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 뒤에 골치 아픈 자, 이렇게 단정되었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한 나라를 건국하면 보세요. 수많은 통지들과 말을 달리고 전쟁하고 하면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나라 건국하고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신들 전부 뽑아서 시급을 내리고 벼슬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등 공신, 2등 공신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초기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공신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왕실이나 항실에서 권력을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그때는 왕실, 항실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싶죠. 그래서 내부 전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공신들은 전부 처형되거나 멸족됩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심지어는 공신도 그래요. 하물며 첩자야, 자기 나라 배신한 첩자야 용서 안 하지요. 안 받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대분란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은 희생양이 꼭 필요합니다. 희생양. 그래도 국민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원성이 내부적으로 심지어 뻗치는 자리가 있어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줘야 통치가 제대로 돼요. 그래서 간첩들은 희생양 또는 배신자 이런 용도로 해서 죽었던 겁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평정해버린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바로 김정은 옆에 앉는 최고, 이런 사람도 잠깐 졸았다고 처형해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뿌라치전도야 혐오품이죠. 그건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믿지 않아진다면 인터넷을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또 찾아보셔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현명하게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저 신문, TV 이런 것만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게 쌓이고 세뇌되고 이렇지 않도록 하시면은 다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금처럼 여유작작하면 좋지요. 지금처럼 여유작작하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안보만큼 중시해야 됩니다. 안보만큼은. 비겁한 안보가 아닌 용감한 안보. 한국에 의해서 통일이 다행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그때 한국 내에서 암약했던 수많은 간첩들 다 드러날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다 그렇다니까요.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간첩은 평화시에도 항상 다 있어요. 전쟁하는 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전쟁 안 하는 평화로운 나라도 간첩 다 있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사람도 다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한국에 통일되면 정말 재질이 나쁜 사람이야 참 표적으로 또 국민 단합용으로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든 반역자를 엄별하기 위해서든 중형을 내릴 필요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대다수는 그저 재교육 정도로 하고 이렇게 다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으로 가고 걔가지고 새나라 새국민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지난 과거의 투쟁은 추억이 되고 이럴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해서 통일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서 월명을 위해서 암약하고 투쟁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요, 못 살았습니다. 자유월남에서 호의호식하고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월명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들은 다 배신자,
또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 뒤에 골치 아픈 자, 이렇게 단정되었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한 나라를 건국하면 보세요. 수많은 동지들과 말을 달리고 전쟁하고 하면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나라 건국하고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신들 전부 뽑아서 시급을 내리고 벼슬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등 공신, 2등 공신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초기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공신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왕실이나 황실에서 권력을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그때는 왕실, 황실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싶죠. 그래서 내부 전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공신들은 전부 처형되거나 멸족됩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심지어는 공신도 그래요. 하물며 군사작전하기 쉬운데 너무 가까워서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 휴전선에 북한군의 장사점포가 축 줄지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핵만큼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화학 무기.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엄청난다 그러죠. 그게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생화학 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탄 쏘게 되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고, 아무튼 서울이 너무 가까워서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 안보 의식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정말. 또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어차피 사건 터지면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 내 자유, 내 집, 내 재산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정도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평화 좋아하는 거, 평화 사랑하는 건 누구나 사랑하고 또 평화로워야 되지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평화를 사랑 안 합니까?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비겁한 자에게는 평화가 주어지질 않아요.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 내가 사는 곳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평화가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주어지지 않아요. 전쟁에 의해서 패망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사전에 굴복해서 조공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정말 안보를 중시하고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여유작작하면 좋지요. 지금처럼 여유작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안보만큼 중시해야 됩니다. 안보만큼은. 비겁한 안보가 아닌 용감한 안보. 한국에 의해서 통일이 다행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그때 한국 내에서 암약했던 수많은 간첩들 다 드러날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다 그렇다니까요.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간첩은. 평화시에도 항상 다 있어요. 전쟁하는 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전쟁 안 하는 평화로운 나라도 간첩 다 있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사람도 다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한국이 통일되면 정말 재질이 나쁜 사람이야 참 표적으로 또 국민 단합용으로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든 반역자를 엄별하기 위해서든 중형을 내릴 필요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대다수는 그저 재교육 정도로 하고 이렇게 다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으로 가고 걔가지고 새나라 새국민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지난 과거의 투쟁은 추억이 되고 이러니까 믿지요. 이러니 이게 전이 상실한 월남군 그냥 아주 멘붕 상태에 빠져서 허둥대다가 반격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전략적 요충지 다낭이 3월 26일 날 함락되고 충북 월남 전적이 월맹군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려요. 이럴 때 월남군 장성들 먼저 살 길 찾아서 족을 던지고 망명 떠나버리고 전투 벌어지는 곳곳마다 지휘관들 장교 앞장서서 도망가고 사병들 뒤따라 도망가고 월남군이 눈동도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군사력 같았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선두부대가 사이공, 관문, 수안로까지 이제 나타나지요. 월맹군은 너무 보급이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무기도
뭐 두세 명이 하나씩 그 소총 들고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월남군이 내팽개치고 간 무기 들고 그들이 버린 식량으로 배를 채우고 사이공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도 군기가 그렇게 엄정했다는 겁니다. 군기가. 이 월맹군 군기가. 티우 대통령은 전쟁 중에 사임하고 그 다음에 트랑 반후옹이라는 장군이 또 대통령 취임해 보다가 사이공으로 월맹군 뭐 밀고 들어오니까 트랑 반후옹도 사임하고 예비역 대장 뭐 두온 반민이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노도같이 무너지는 월남을 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사이공을 포위한 월맹군이 대공세를 이제 벌리는데 여기 더해서 월남 공군 조종사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투기가 이륙해가지고는 대통령궁에다가 폭탄을 떠뜨리질 않나. A-37 공격기가 뭐 탄소누트 공항 뭐 탄약구를 폭격해버리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톰 반민 대통령은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4월 30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라디오를 통해서 전 베트남군은 월맹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정지하라. 이렇게 항복하고 맙니다. 근데 조금 웃기는 게 월남군의 모든 지휘관이 다 도주했는데 참모본부에 장성 하나만 남아있었다네요. 구한후안 준장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간첩이었다는 거죠. 소련제 T-54 전차가 대통령궁 철제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점령하고 동반민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되게 되고 국기 개양되는 월맹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군에 그래도 뜻있던 장군들, 저항해보려 했던 장군들은 스스로 권총자결합니다. 5명이 권총자결을 했어요. 5명이. 그리고 거기도 시위가 있답니다. 그 노조 시위까지는 아니라도 공장에 이렇게 일하는 분들 시위가 있대요. 있는데 전화로 연락만 공안에 하면은 공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 안 온대요. 한두 명 와서 호루라기 쭉 불어버리면은 다 도망가 버린대요. 진압이고 할 것도 없대요. 어때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경직돼 있으면 호루라기에 다 도망가겠습니까? 저 중국도 안 그런데 4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요. 지금까지 월남이 패망했던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월남의 간첩이 어느 정도였느냐.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 법무부 장관도 간첩, 대통령이 가장 믿음에 임명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보안대장 아닙니까? 보안대장도 간첩이었다는데 할 말이 없지요. 또 지방 도지사 평판이 아주 좋았던 녹다오, 이런 사람도 간첩이었다는 거지요. 도지사 녹다오, 그 정치인 관료 공산 뿌라치는 뭐 비일비재했고 군부에도 비일비재했고 대통령이 가장 친했던 친구에도 간첩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평화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미국이 철수할 빌미를 제공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의한 사람입니다. 티우 대통령 다음으로. 이 사람이 선거 유시하면서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반미 반전 선동을 하고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우리 월남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나가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이 또 뭘로 포장했느냐?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신보자다. 나는 절대 용공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정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자기 신념과 일치된 거죠. 그것이 월맹군이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월맹군이 그걸 이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 신념이 민족주의고 평화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실한 불교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믿게 되겠죠. 월남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하지만 그 5만 명은 아주 목적을 가지고 뛰지만 나머지 그 모든 언론인, 기득권, 시민단체, 이 종교인들, 이런 이들이 그 이들로 간첩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 신념이 평화고 통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간첩들이 이제 이용해서 끌어들이고 활동을 시키게끔 동기를 부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큰 것은 안보라는 걸 모르고 눈앞에 무슨 부정이니 부패니 하면서 싸우면서 사회를 분열시킨 거 결 안 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저 소련군은 아주 계획적으로 북한군 20만을 훈련시키고 탱크까지 최신 무기를 다 제공했는데 미국은 거꾸로 판단하고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무기도 안 주고 그냥 떠나고 일본만 방어선으로 한다는 에치슨 라인까지 발표해버렸죠. 그래가지고 한국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미국이 이때도 떠납니다. 떠날 때 약속은 해요. 만약 월맹군이 다시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해 공군을 보내서 폭격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보증을 12개국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미국이 그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원래 국제관계는 그런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다 우리나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그 동맹 그거는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미국 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자국이 이익이 되면 한국에 남고 전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도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철수하고 맙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월남이 패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맹이 어떻게 월남을 적화하기 위해서 오랜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베트공을 양성하고 지원해서 게릴라 전도 한쪽으로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월남의 모든 기득권 각계각층을 장악해 들어갔어요. 시민단체, 학생회, 종교단체 그 어디라도 상층부는 공산 뿌락지들이 다 장악해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단체가 이름을 내세우기로 민족주의, 민족, 평화통일 그렇게 평화주의자죠.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그 다음에 인도주의.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 자비로 이런 언구를 앞에다 내세웠습니다. 간판이 그런 간판으로 단체를 다 구성하고 그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그걸 누가 나쁘다 하기 어렵죠. 더구나 모든 월남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습니까? 자유평화, 전쟁 없는 평화. 얼마나 달콤하고 파라던 그 말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에 지지 안 하겠습니까? 일반 시민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단체가 종교단체, 대학가, 언론계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실제로 월맹 장성들 먼저 살 길 찾아서 족을 던지고 망명 떠나버리고 전투 벌어지는 곳곳마다 지휘관들 장교 앞장서서 도망가고 사병들 뒤따라 도망가고 월남군이 눈녹듯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군사력 같았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선두부대가 사이공 관문 수안로까지 이제 나타나지요. 월맹군은 너무 보급이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무기도 두세 명이 하나씩 그 소총 들고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월남군이 내팽개 치고 간 무기 들고 그들이 버린 식량으로 배를 채우고 사이공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도 군기가 그렇게 엄정했다는 겁니다. 군기가. 이 월맹군 군기가. 기후 대통령은 전쟁 중에 사임하고 그 다음에 트람 반후홍이라는 장군이 또 대통령 취임 해보다가 사이공으로 월맹군 밀고 들어오니까 트람 반후홍도 사임하고 예비역 대장 두온 반민이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노도같이 무너지는 월남을 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사이공을 포위한 월맹군이 대공세를 이제 벌리는데 여기 더해서 월남 공군조종사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투기가 이루게 가지고는 대통령궁에다가 폭탄을 떠뜨리질 않나. A-37 공격기가 탄소누트 공항 탄약구를 폭격해버리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톰 반민 대통령은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4월 30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라디오를 통해서 전 베트남군은 월맹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현 이치에서 정지하라.
이렇게 항복하고 맙니다. 근데 조금 웃기는 게 월남군의 모든 지휘관이 다 도주했는데 참모봉두에 장성 하나만 남아있었다네요. 구한후한 준장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간첩이었다는 거죠. 소련제 T-54 전차가 대통령궁 철제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점령하고 동반민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되게 되고 국기 개양되는 월명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군에 그래도 뜻있던 장군들, 저항해보려 했던 장군들은 스스로 권총자결합니다. 5명이 권총자결했어요. 5명이. 그리고 그때까지 평화 무드에 젖어 있던 사이공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삭 빠른 사람은 탈출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또 한 명 생각나네요. 누군가 하면은 열심히 반전운동했던 스님인데 용케 프랑스로 망명을 떠납니다. 왜 남아서 고통받는 시민들과 같이 하지 않고 혼자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떠났고 진람 정권이 통치하고 통치력이 미치는 월남 내의 영토가 그전에는 한 50% 됐어요. 그 나머지는 뭔가 베트공이 장악하고 있었고 곧 월맹의 지시에서 움직였는데 미군, 한국군, 월남군이 열심히 군사작전을 해서 그 지역을 90%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월맹군의 구정공세 등을 효과적으로 잘 무찔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지쳤어요. 미국이. 50만이 넘는 군대에 수많은 물자를 들여서 그 오랜 세월 전쟁을 했지만 쉽게 월맹을 의지를 꺾고 베트공을 물리치고 이거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한정된 전쟁을 했거든요. 대군을 몰아서 바로 월맹으로 진격하고 그러지를 안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또 중국군이 개입할 수도 있고 또 끝없이 그쪽에서 게릴라전에 이렇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저했겠지요. 폭격만 했어요. 끝없이 퍼부었죠. B-52를 동원해서 아주 융단 폭격으로 월맹의 모든 산업체 다 부셔놨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도 않고 월남 내의 베트공은 여전히 활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치 땅굴을 이용해서 밀린 곳곳에서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 구치 땅굴 사람 하나 정도 드나들 수 있는 그 아주 구멍이 작죠. 거기를 해서 전 밀림에 다 이 땅굴이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공 내부까지 들어와 있는 땅굴이에요. 이 땅굴은 완전히 게릴라 전용 땅굴이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지만은 찾았다 해도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좁은 구멍에. 그렇다고 거기 휘발유를 붓고 폭탄을 퍼붓고 해도 거기만 파괴됩니다. 그럼 다른 곳에 금방 뚫어버려요. 그 호미로 파면 되니까. 이러니 이것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도 없고 파괴하지 못하니까 베트공을 제압할 수도 없고 또 베트공이 나는 베트공이요 하고 써붙이고 다니지도 않아요. 민가 속에서 같이 살면서 농사 짓고 밤에 베트공인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찾아내고 잡겠습니까? 이래서 미국도 정말 지쳤는데 마침 월남에 반전데모가 끝없이 일어나고 야당에서도 휴전하자 평화협정하자 늘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키신저가 나서서 파리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월맹군하고 이것이 모두 전부 월맹군의 작전이었죠. 월맹의 지시하에 수많은 월남 내에 암약했던 수많은 간첩들 다 드러날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다 그렇다니까요.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간첩은 평화시에도 항상 다 있어요. 전쟁하는 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전쟁 안 하는 평화로운 나라도 간첩 다 있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사람도 다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한국에 통일되면 정말 재질이 나쁜 사람이야 참 표적으로 또 국민 단합용으로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든 반역자를 엄별하기 위해서든 중형을 내릴 필요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대다수는 그저 재교육 정도로 하고 이렇게 다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으로 가고 걔가 새나라 새국민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지난 과거의 투쟁은 추억이 되고 이럴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해서 통일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서 월명을 위해서 암약하고 투쟁하고 통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요, 못 살았습니다. 자유월남에서 호의호식하고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월명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들은 다 배신자, 또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 뒤에 골치 아픈 자, 이렇게 단정되었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한 나라를 건국하면 보세요. 수많은 동지들과 말을 달리고 전쟁하고 하면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나라 건국하고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신들 전부 뽑아서 시급을 내리고 벼슬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등 공신, 2등 공신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초기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공신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왕실이나 항실에서 권력을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그때는 왕실, 항실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싶죠. 그래서 내부 전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공신들은 전부 처형되거나 멸족됩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심지어는 공신도 그래요. 하물며 첩자야, 자기 나라 배신한 첩자야 용서 안 하지요. 안 받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대분란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은 희생양이 꼭 필요합니다. 희생양. 그래도 국민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원성이 내부적으로 심지어 뻗치는 자리가 있어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줘야 통치에 만든 수용소에 수용하고 거기서 자급자족하게 하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온갖 꿈이라도 뭐가 있다 지식인층 다 잡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화려하고 좋았던 자유월남에서 마음껏 기득권 행사했던 분들은 모두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는 거죠. 어떻게 죽어갑니까? 식량 없고 중노동이 병나고 포화관 처우받고 이러면서 그저 1년 2년 안에 거의 다 죽어갔어요. 자연병사죠, 그냥. 자연병사. 처형도 많이 했고요.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그 처형 인원이 3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월남이 폐망하고 살해당한 그 숫자가 무려 3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떤 시각에서는 900만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월남인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되죠. 배로 많이 탈출하죠. 보트피플. 조그만 배에 콩나물 시루같이 가득 타고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그걸 잘 받아주겠습니까? 105만 정도 이렇게 탈출을 시도했다고 일반 집계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1만 정도가 살해당하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고 나머지 95만 정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나라에 안착을 하게 되지요. 이런 혼란을 겪고 월남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냥 놔뒀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저 승자, 월맹의 상층부가 전부 차지해버린 겁니다. 뺏어서. 모두 차지한 거죠. 그건 당연해요. 그건 전 세계 역사상 다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사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차지했죠. 월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초대받아서 지도청 집에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시민들하고 이제 격차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쩌다가 거기도 시위가 있답니다. 그 노조 시위까지는 아니라도 공장에 이렇게 일하는 분들 시위가 있대요. 있는데 전화로 연락만 공안에 하면은 공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 안 온대요. 한두 명 와서 호루라기 쭉 불어버리면은 다 도망가 버린대요. 진압이고 할 것도 없대요. 어때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경직돼 있으면 호루라기에 다 도망가겠습니까? 저 중국도 안 그런데.
4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요. 지금까지 월남이 패망했던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월남의 간첩이 어느 정도였느냐?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 법무부 장관도